토지 과세 대상의 구분으로 이제 한번 가볼요. 이제 토지 과세 대상의 구분은 이 토지 과세 구분하는 것은 여기는 딱 세 개로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토지 과세 구분을 할 때는 이제 일반적 아무것도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종합합산으로 처리해 버리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두 갈래끼로 나눠 볼게요. 생산활동으로 쓰고 있는 게 있거나 생산활동으로 쓰는 게 있거나 사치활동으로 사용하는 땅들이 있으며 생산 쪽으로 쓰고 있거나 사치활동으로 쓰고 있으면 분리과세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 쓰고 있는 땅들이 있으면 영업활동으로 쓰고 있는 땅들이 있으면 이거는 별도합산 과세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아니면 분리나 별도가 아니면 이 두 개가 아니면 그냥 무슨 과세로 가면 되고 종합합산 과세로 가면 돼. 그럼 이렇게 찾으시면 되지. 자, 찾아볼게요. 전답과서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한다.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무슨 활동에 쓰고 있는 건? 생산활동에 쓰고 있으니까 무슨 과세?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자, 9번.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생산활동에 쓰지 않으니까 너는 무슨 과세? 종합합산 과세. 이런 식으로. 이 두 개가 아니면 생산, 사치, 영업이 아니면 그냥 종합으로 보내버리시면 돼요. 10번. 10번은 도시 지역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 개발 제한이나 녹지 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네요.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건 무슨 활동에 쓰고 있고? 생산활동. 그러면 생산활동이니까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또 농업법인들이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네요. 농사짓고 있는 법인이 실제 농사짓고 있으니까 이것도 생산활동에 쓰고 있으니까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세 구분은 규칙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두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대로만 그대로 밀어붙이시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12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게 농지를 공급한다. 그럼 농가에게 농지를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뭐 하려고 농가에게 농지를 공급했는가? 경작 생산하려고 경작하기 위해서. 그럼 생산활동이니까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이제 13번만 조심하세요. 13번은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 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 목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 이것도 해석을 하면 금방 해석할 수 있어요. 소비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소비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이 말은 직접 경작해서 소비했어요. 이 뜻이에요. 본인들이 직접 경작해서 소비했어요. 경작해서 소비했으니까 무슨 활동에 썼다는 얘기인가? 생산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분리과세 대상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이제 14번이네요. 14번은 법인이 매립이나 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어요. 또 나왔네. 그러면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분리과세. 생산활동에 쓰고 있으니까 분리과세. 이제 종중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종중 조상 땅으로 된 것은 무조건 종중 명의로 된 것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종중 명의로 되어 있는 농지들, 종중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들 관계없이 종중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 분리과세 처리해 버리시면 돼요. 이제 축산용으로 그랬네요. 축산용. 자, 목장을 어떻게 보냐면 목장이라는 것은 기준 면적을 그랬어요. 기준 면적. 그 토지의 기준 면적 범위 안에서 이 말은 목장 테두리 안에서 그러면 이게 울타리 안에서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생산을 하고 있는가 생산 안 하고 있는가? 하고 있죠. 울타리 안에 있는 건 생산하고 있으니까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네, 17번은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면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주택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택, 임야 같은 경우는 문화재예요.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임야들은 요거는 세금을 많이 물려줘야 되는가 조금 물려줘야 되는가? 조금.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분할 게 두 개 구분했죠.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하고 또
환경지구 말고 또 무슨 지구라 했던가? 보존지구.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하고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비교 정리를 하셔야 돼요.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 과세 대상이고,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들은 요거는 분리과세다, 비과세다. 요거는 보존지구에 있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국가가 특별히 보존해야 될 지역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고, 환경지구에 있는 것은 과세 대상인데, 과세를 하더라도 많이 물리는 과세다, 조금 물리는 과세다. 조금 물리는 과세입니다. 18번 지문 가보죠. 18번 지문은 이제 여기만 볼게요.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다.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내가 개발을 못하게 하는가요? 정부가 못하게 막았는가요? 정부가 못하게 막았으니까 그 지역에서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리 과세로 세금을 조금만 물려주시면 돼요. 또 군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지방에서 공장을 가지고 입지 기준 면적 이내다. 여기서 입지 기준 면적이라는 것은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면적이에요, 이 뜻이에요. 생산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생산 쪽으로 쓰고 있으니까 분리과세. 만약에 기준 면적을 초과해버렸으면 생산활동에 쓰고 있다, 못 쓰고 있다. 못 쓰고 있으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의 토지가 됩니다. 20번에서는 도시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산업이나 공업지역은 공장이 있어야 될 지역이라고 보는가, 있으면 안 될 지역이라고 보는가? 있어야 될 지역이죠. 있어야 될 지역에서 입지 공장이 가동하고 있으니까, 생산하고 있으니까 있어야 될 지역에서 생산하니까 분리과세. 21번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이 지역은 공장이 있어야 될 지역인가, 있으면 안 될 지역인가? 있으면 안 될 지역이죠. 있으면 안 될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에 공장이 있어도 공장을 공장으로 본다, 상가라고 본다. 상가. 그래서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 그럼 상가는 무슨 활동으로 쓰고 있으니까? 영업 활동으로 쓰고 있으니까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22번 염전이네요. 염전은 무슨 활동으로 쓰고 있는가? 소금 생산 활동에 쓰고 있으니까 분리과세. 그다음 23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23번은 이게 해석 조금만 하셔야 돼요. 23번은 먼저 이제 자동차라는 말이 나오면 자동차 관련 토지가 나오면, 자동차하고 관계 있는 토지가 나오면 원칙,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차하고 관련된 토지는 원칙은 무슨 과세로 가는 거고, 그렇죠, 별도 합산 과세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동차는 아무 말이 없으면 별도 합산 과세로 가는데, 예외적으로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터미널용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이것만 분리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자동차 이렇게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뒤에가 터미널이 나오면 이 경우는 무슨 과세로 처리해라? 분리 과세로 처리해라. 그래서 터미널이 없으면 별도, 터미널이 보이면 분리 과세,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24번에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의 사용이다. 여기서 목적 사업의 사용이라는 걸 해석을 해볼게요. 목적 사업의 사용이라는 게 그 생산 활동의 사용이다, 이 뜻이에요.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이 말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생산 활동에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산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분리 과세 대상입니다. 또 고급 오락장이나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들은 고급 오락장이니까 무슨 활동으로 쓰고 있다? 사치 활동. 사치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무슨 과세다? 분리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26번이네요. 이제 일반 건물, 일반 건물이네요. 일반 우리 상가 건물이 있으며, 일반 상가 건물은 무슨 활동으로 쓰고 있고? 영업활동. 영업활동으로 쓰니까 별도 합산 과세. 자동차 나왔네요.
자동차란 멘트가 나오면 뭐가 있는가를 찾아라. 터미널 찾아봐요. 터미널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나오는 거 안 나오는가? 안 나왔죠. 안 나왔으면 무슨 과세? 별도 합산 과세. 그다음 또 28번 자동차 나왔네요. 자동차 차가 나오면 무조건 이 안에서 뭔만 찾으면 된다. 터미널 없으면 별도 합산 과세. 네, 골프장이 일반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일반 골프장용 토지 중에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입니다. 그럼 지금 이 임야를 가지고 생산활동에 쓰고 있는 걸 골프장 영업활동에 쓰고 있는 건 영업활동이죠. 지금 여기서는 원형이 보존되는 이 임야를 가지고 골프장 영업에 쓰고 있으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토지다. 그래서 너는 무슨 과세다 그러면 된 건 별도 합산 과세예요.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30번이에요. 30번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한 허가받지 않는 건물의 부속의 토지가 있네요.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건물이 있어도 허가받지 않는 건물의 부속의 토지는 이 토지는 그냥 일반 건물 토지로 봐라. 나대지로 봐라. 나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는 건물의 부속의 토지는 그냥 나대지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나대지로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영업활동에 쓰고 있는 땅으로 봐냐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땅으로 봐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땅이니까 너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종합입니다. 그런 거예요. 끝나버렸네. 토지 과세 구분이 어려운 줄 알았더니 무지 쉽네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 풀 때는 너무 쉬운 게 토지 과세 구분이에요. 이제부터 납세 의무자로 가보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세금을 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재산세 세금을 계산할 때는 먼저 세금 계산해 놓고 사람을 찾는다 그러는가? 사람을 보고 계산한다 그러는가? 먼저 계산해 놓고 그것만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을지라도 공동 소유물이라고 보고 계산한다. 계산해 놓고 소유자를 찾는다. 계산해 놓고 먼저 총 세금을 계산해 놓고 전체 세액을 계산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급하려고 봤더니 그때 공동 소유자란 이야기예요. 그럼 공동 소유자인 경우에는 고지서를 공동 소유자 중에 누구에게 고지서 보내면 되겠는가? 그 중에 지분이 큰 사람한테 보내야 된가? 각자에게 보내야 된가? 각자 공동 소유가 있으면 각자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각자 멋대로 보내면 되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지분 표시가 있으면 지분대로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면 돼요. 만약에 지분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나눠버리라고 돼 있냐면 균등하게 나눠서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걸로 봐가지고 그냥 사람 수로 쪼개서 고지서를 보내버리면 됩니다. 자, 2번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달랐어요. 자, 소유자 이렇게 달라요. 주택에 대한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해라. 전체로 계산해라. 자, 그럼 여기도요. 총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 세액을 먼저 계산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급하려고 봤더니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다르네. 그럼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다르니까 건물 주인에게 몽땅 재산세를 물려버린가요? 나눠서 물리는가요? 나눠서. 그런데 나눌 때 무엇의 비율로 나눠주는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의 비율로 나눌 때 안분해가지고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할 건데 여기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할 건데 무엇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그 소유자에게 보낼까요? 그랬더니 시가 표준액 비율이에요? 면적 비율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둘 중에 무슨 비율로 나눠서? 그렇죠?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계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니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니까 나중에 나눠줄 때도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3번이네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신탁 재산의 원래 주인이 누구니까? 위탁자니까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자, 4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는데 변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상의 소유자가 신고를 안 해버렸네. 여보세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물건이 팔렸다고 보는가 지금 소유자가 그대로라고 보는가? 그대로 안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팔렸지만 정부가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실제 주인을 알겠는가? 옛날 주인밖에 모르는가? 옛날 주인. 그 옛날 주인이 여기서는 누구라 한다? 그렇죠. 공부상의 소유자라는 거.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신고를 한다. 내가 신고했으면 정부가 실제 누가 가져갔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럼 그때는 세금을 누구한테 물린다? 사실상 소유자에게 물리는 거. 신고하면 실제 주인에게 물리고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 주인을 몰랐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그럼 여기서 신고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 15일 안에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10일이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15일로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보죠.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네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란 이야기는 상속이 개시됐다는 이야기는 이 물건 주인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인가 사망하셔버렸는가? 사망하셨죠. 사망했으면 순서를 가야죠. 사망했으면 제1번 이 상속 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제1번은 누구에게 가고 주된이라면 안 돼요. 먼저 제1번 등기한 상속인. 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한 상속인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2번으로 가는 사람이 신고한 상속인이 돼요. 2번이 신고한 상속인이 돼요. 근데 등기도 안 돼 있고 신고도 안 돼 있으면 둘 다 안 돼 있으면 그때는 주된 상속인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3번으로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도 안 돼 있고 신고도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잡는다.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잡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앞에가 이 신고는 안 돼 있더라도 상속 등기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주된 상속인으로 잡아라. 등기한 상속인으로 잡아라. 등기한 상속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주된이라고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등기가 1번 안 되면 신고도 안 되면 주된 상속인. 이제 주된 상속인의 순서를 잡을 때는 여기에서는 또 1번이 지분율이 가장 큰 자. 지분율이 제일 큰 자가 첫 번째로 가고 지분율이 큰 자가 없으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잡아가시면 돼요. 자, 6번은 국가 등과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사용권 무상이네요. 무상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정부의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정부 걸 내가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금은 정부가 세금을 내는가요? 공짜로 쓴 내가 세금을 내겠는가?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럼 나를 매도 계약자란다? 매수 계약자란다? 매수 계약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부 물건을 사기로 했던 사람이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그 공짜로 쓰고 있는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 7번은 작년에 법이 개정된 건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조심하세요 이거.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 종결 결정까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다. 그럼 법원이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아직 법원이 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원이 자기들 누구한테 지금 팔지 못하고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법원이 들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누가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또 그럼 나도 그럼 파산 신청하고 싶어요. 네? 아니 파산 신청하면 재산세 부과 안 한다고 다 파산 신청하죠. 재산세는 파산 신청하더라도 재산세를 물려요. 물리는데
물리는데 아직 법원이 누군가에게 처분하지 못하고 법원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물건은 국가의 물건인가요? 그 사람 물건인가? 그래요. 그 사람 물건, 그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사람을 누구로 한다? 그렇죠.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문제 나오면 이거 풀어내야 돼요. 이번 달에도 나오면 풀어내야 돼요. 아니, 저는 더 이상하게 돼요. 저렇게 안 내요. 분명히 이상한 지문을 막 써놨을 거예요. 뭐 세금을 낸다 안 낸다고 써놓고 뭐 냈을 때는 누가 낸다 막 이렇게 막 써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해요. 그 법원이 가지고 있어도 법원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 물건이니까 그 사람이 세금을 낸다 그러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 사람 신청한 그 사람을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이걸 해석하세요.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 물건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공부상 주인을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요. 모른다요. 둘 다. 귀속이라는 이야기는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예 모르겠다는 이야. 이 물건이 누구 건지 아예 모르겠으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리겠다. 그렇죠. 사용한 사람에게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납세의무자는 끝났네요. 재산세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해년마다 한 문제가 나오네요. 이쪽은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약간 복잡할 수도 있어요. 약간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틀을 가볍게 생각하세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우리 국민들이 계산한다. 정부가 계산한다. 정부가 계산할 때 국민들에게 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물어보고 계산한다. 정부가 계산해버린다. 정부가 계산하는 거예요. 정부가 계산하는데 정부는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된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 내면 저는 이렇게 내겠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지금의 X라고 알겠죠? 예? 시험 볼 때는 그게 X라고 선지 못해요. 그거를 시가 인정액은 정부 고시가란 이야기인가 주변 시세란 이야기인가? 정부가 일일이 주변 시세 찾아본다 안 찾아본다? 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할 때 그 물건 주인이 누군지 먼저 알고 계산한다 모르고 계산한다. 모르고 세금부터 계산하니까 세금부터 계산했으니까 이 물건 주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세금 계산할 때는 정부가 안다 모른다. 계산해놓고 고지서를 보내려고 봤더니 개인이고 보내려고 봤더니 법인이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보세요. 개인일 때와 법인일 때 세율이 같다 다르다. 세금 계산할 때 개인이 법인인지 안다 모른다. 개인 법인 세율이 다르다 같다. 같은 거. 세상에 그런 걸 틀리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앞에서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고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세율은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요. 그 부분을 4월달에 임기원 선생이 법인인 경우는 개인하고 다른 세율이다 하고 문제 내놓은 거예요. 그거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우리를. 네, 그거. 근데 그 무시했는데 무시를 당해버렸잖아요, 지금. 네? 이런 게.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재산세는 걸 고려하지 않아요.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든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정한 정부 고시가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건물을 국가한테서 취득했어요. 국가한테서 취득해서 실제 가격이 얼마라는 걸 알아. 정부도 자기들이 나한테 얼마 팔았는지 알아. 그러면 내가 정부한테서 물건을 샀을 때는 정부가 자기들이 정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자, 이 건물을 보고 이 건물을 내가 정부한테 샀는지 안 샀는지 정부가 안다 모른다. 개인법인 소유를 구별한다 안 한다. 그것만 알면 된다니까요. 이 물건이 누구 건지 모르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한테 샀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 가격이 확인된다 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가격 확인 안 돼. 절대 안 돼요. 재산세 계산할 때는. 그래서 국가한테서 취득하든 법인한테서 취득하든 사실 가격이 확인되더라도 그래도 세금 계산할 때는 뭘로 계산한다? 무조건 시가표준액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재산세 계산할 때는 그 물건 주인이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무조건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만으로 세금을 계산해 버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계산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이제 항의를 하죠.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 마음대로 막 세금 물리냐? 이러니까 아니 우리는 마음대로 물리는 거 아니다. 좀 깎아준다. 자, 깎아준 것처럼 가보죠. 재산세 과세 표준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기 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구하는 게 우리 과세 대상물을 총 몇 개 있었는가요? 5개. 요 5개 중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건 무엇 세 가지만 있었는가? 토지, 건축물, 주택. 자, 토지와 건축물에 하나인다. 틀렸네.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이 하나인다. 이게 맞았네. 요 3개. 그러면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곱하지 않는다? 곱하지 않아요. 선박 항공기는 곱하지 않고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만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자, 그러면 몇 프로씩 곱한 거 보죠? 토지와 건축물이었을 때는 몇 프로를 곱하기 하고, 자, 70%.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곱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인 경우에는 몇 프로를 곱하고 60%를 곱하기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주택은 60%를 곱하기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요즘은 개정됐으니까 1세대 1주택은 자,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개정이 됐어요. 이게 개정이 됐는데 아직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는데 오늘 강의할 때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입법 예고는 돼 있어요. 예고는 돼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으니까 말을 못 해드려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돼서. 일반적인 주택은 우리 일반적인 주택인 경우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몇 %로 하게 돼 있는데 60%로 하게 돼 있는데 1세대 1주택자들은 60%다 60%가 아닐 수도 있다. 낮아져요. 근데 60%가 아닌데 금액에 따라서 공정 1세대 1주택일지라도 금액이 얼마 이하이면 몇 프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프로, 얼마가 넘어가면 몇 프로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요. 상당히 복잡해져요,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은 개정 내용 확인하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아마 두 번째 주 정도에 그 국무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통과가 될 거예요. 다음 달 중에 통과되니까 다음 달에는 저거 이제 어떻게 바뀌었다고 이제 공지해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1세대 1주택자들은 60%라는 이야기가 60%가 아니란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1세대 1주택자들은 60%라고 하면 틀려요. 이제 1세대 1주택이고 금액에 따라서 얼마까지는 몇 프로, 얼마부터 얼마까지 몇 프로 이렇게 차등으로 3개로 차등을 두게 돼 있어요. 그거를 꼭 확인해서 이번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익히고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로요. 그러면 한 문제 건지니까. 그래서 1세대 1주택일지라도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틀렸어요.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들은 60%. 1세대 1주택은 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율로 바뀌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5번은 여기서부터 이제 세율 문제네요. 그럼 재산세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모두 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단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번 가감했으면 해당 연도에만 적용해라. 다음 연도까지 연결해라.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세율도 함께 보죠.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농사짓겠죠. 농지나 목장이나 임야. 자, 농사 지으려면 무엇을 해야 땅에다 뭘 해야 되는 건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씨앗을 뿌려가지고 뿌리다 보면 땅에 뿌리가 쑥 땅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내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답이네. 그러면 돼요. 그래서 농지 목장이면은 0.07. 잘 모르겠으면 요 뿌리를 씨앗을 뿌려놓고 나니까 뿌리가 쑥 땅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요. 땅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7자가 있는 게 답이겠죠. 이제 8번, 7번은 해원제 골프장이네요. 해원제 골프장 고급 월합장. 이거 사치네. 사치 몇 프로? 40%가 아니라 4%. 1000분의 44%. 그다음 일반 건축물. 일반 건물. 자, 일반 건물. 자, 건물 한번 볼게요. 여기서 0.2 이렇게 됐죠. 여기 2니까 여기는 건물이 있는가? 땅만 있는가? 땅만 있죠. 땅만 있는데 뒤에다 건물 하나 쭉 올려 이렇게 올리니까 0.25. 그래서 25 됐죠. 방법은 시험만 보면 되잖아요. 시험만 보면 되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하시면 돼요. 이런 거. 근데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특별시 도시의 주거 지역에 공장용 건물이 있으면 일반적인 공장용 건물은 0.25%예요. 그런데 도시에 있으면 이것보다 조금 적게 물린다, 더 물린다. 더 물리죠. 2배를 더 물려요. 2배를 더 물리니까 0.5%. 0.5. 그럼 1000분의 5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또 10번 해원제 골프 또 나왔네. 해원제 골프장이나 고급 월합장의 건물은 4%. 4%. 사치니까 4 그러면 돼요. 자, 11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험에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이제 소유자가 해당 C군급 관할 안에 소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그럼 이 주택은 인세의 개념으로 잡았는가요? 물세의 개념으로 잡았는가? 물세. 주택은 물세예요. 물세라는 것은 소유자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서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과세, 주택별로 과세하더라도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또는 그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랐네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소유자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하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토지 건물의 가격을 합해서 계산해라. 구분하여 계산해라. 합해서 합산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합쳐가지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택별 계산이란 이야기예요. 그다음 납세의무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납세 의무자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언제나 주택은 개별과세 물세이기 때문에 주택별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과밀이라는 앞에 멘트가 나왔네요. 이 과밀. 간단하죠. 과밀 나오고 재산세 나왔는데 과밀 재산세는 몇 배로 간다? 5배. 중간에 그냥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풀면 돼요. 그다음에 재산세 이제 세부담의 상한으로 가봐요. 세부담의 상한제는 내년부터 바뀌어요.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안 돼요. 법은 이 상한제가 바뀌기는 바뀐 거예요. 이미 법은 통과됐어요. 법은 통과됐는데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 100분의 150이 상한제예요. 그 말은 토지와 건물이었을 때는 100분의 150이에요. 그럼 토지와 건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은 금액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100분의 150이 상한제가 돼요. 토지 건물은 금액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 나오면 개인인가 법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법인 소유는 제외하고요 그랬어요. 그럼 법인은 제외했으니까 누구를 보고 풀어라는 얘기인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금액에 따라서 상한제가 달라지는데 100분의 105의 상한제를 적용해라. 100분의 105를 적용해라. 그러면 그때는 3억 이하. 3억 이하가 돼요. 3억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 또 여기도 법인은 제외하고 주택인데
100분의 110 그랬네요. 100분의 110이면은 3억 초과 6억 이하. 3억은 초과하고 6억 이하가 되면 100분의 110. 또 주택이고 법인 소유는 또 제외했네요. 근데 여기는 100분의 130이네요. 100분의 130이면 얼마가 넘으면 100분의 130이다. 9억 초과다, 6억 초과다. 자, 다시 이제 17번으로 가보세요. 17번에서는 3억 초과 6억 이하라겠으니까 6억 이하라겠으니까 제일 끝에는 이제 9억 초과다, 6억 초과다. 6억 초과 6억. 9억이 아니라 6억을 초과하면 100분의 130입니다. 제일 밑에다가 이제 하나만 쓰세요. 법인 소유 주택의 상한제는 법인 소유 주택의 상한제는 법인들이 소유한 주택의 상한제는 금액에 관계없이 100분의 금액 상관없이 100분의 150이에요. 100분의 150. 재산세에서는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100분의 150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납세 절차로 한번 가보죠. 재산세 납세 절차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쪽은 진짜 쉬워요. 여기는 재산세 납세지는 그랬어요. 재산세 납세지는 그러면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무조건 지방세는 그 물건 소재지. 또 재산세는 정부에서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특별 징수 방식으로 부과하는가요? 보통 징수 방식으로 부과하는가? 보통 징수 방식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예요. 또 이제 재산세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때는 납부 개시 며칠 전에는 고지서를 보내줘라. 5일 전에는 보내줘라. 5일 전에는 고지서를 발급해 주시면 돼요. 3번 토지에 대한 우리 땅은 몇 월 달에 세금 내고 9월달, 땅은 9월달입니다. 토지 그러면 무조건 9월달. 그 다음 주택이 나오면 주의하세요. 주택이 나왔을 때는 주택은 전체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건물분, 토지분으로 나눠라. 2분의 1씩으로 나눠라. 자, 2분의 1, 2분의 1로 나눠서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 단 금액이 20만 원 이하가 되면 몇 월달에 먼저 땡긴다. 7월달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6번은 건축물이네요. 건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몇 월 달에 받고 7월달. 요거는 7월달입니다. 또 7번처럼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없다. 있다. 이거 작년 시험 문제예요.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8번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납하고 면세점 뭐 여부 찾고 뭐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숫자가 나와요. 숫자에서 틀리시면 안 돼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하는데 이 소액 징수 면제는 얼마가 넘지 않으면 2,000원 이하다 미만이다. 발음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이면 여기는 1,000이 아니라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2,000원. 뒤에 끝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거 이걸 조심하세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요 9번 지문이 3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 올해 다른 타 자격시험에서는 저 지문을 출제했어요. 이 지문을 출제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나올 때가 돼간다는 이야기예요. 납세 고지가 된 후에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수탁자가 너 들고 있는 그 신탁 재산 내놔라 그랬더니 안 내놓고 다른 데로 팔아먹어 버렸네.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재산을 신탁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나는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돌아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대로 세금 받아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 소리예요. 그 소리는. 이제 10번은 이제 물납이네. 물납이 나오면 딱 두 개를 얼른 생각하세요. 물납을 얼마가 넘으면 가능하고 누가 250이라고.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고. 예? 250이 물납한다면 정부가 그 물건을 어디서 관리하게요?
250만 원 넘으면 물납한다고 다 물납해버리게요. 그러면 정부 이제 관리도 못해요 이게. 1,000만 원도 이것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은 무엇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부동산.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도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받겠다. 관할 안에 있는 것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여기서 납부세액 속에 이 납부세액 속에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포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납부세액 속에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하겠습니다. 이제 물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기한 마감 며칠 전에는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 10일 전까지는 신청해 주셔야 되고 신청을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장은 받고 나서 며칠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5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셔야 되고 만약에 불허가 통지를 하면 불허가 통지를 받고 다시 며칠 안에 재신청하고 10일 안에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물납 허가 받은 부동산을 내가 돈을 물납을 해버렸어. 물납했다는 이야기는 물납 부동산을 정부에게 넘기면 납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걸로 본다, 납부 안 한 걸로 본다.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또 물납 부동산의 가액은 어느 날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정부에게 넘길까요? 그랬더니 정부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납부 개시일 아니에요. 돈 내기 시작한 날 가격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의 시가로 평가해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분할납부가 나오네요. 자, 이제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얼마가 초과하면 250을 초과하고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납부 기한까지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분할납부라는 것은 정부가 허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신청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인가? 신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을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네요. 그럼 500이 넘지 않았으니까 500만 원이 넘지 않았을 때는 얼마까지만 분할하면 되는 거고 250만 원 초과하는 액수를 분할하면 되고 500만 원이 넘어버렸을 때는 얼마까지만 분할이 되는 거고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10번은 이거 앞에다가 개정하고 쓰세요. 책에서 못 봤던 걸 거예요. 요약서에도 없어요. 이 내용은 요약팀 나오고 나서 개정이 됐어요. 납부유예 요건, 납부유예가 있어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둘 다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 둘 다 1세대 1주택자예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납부유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부기한 마감 며칠 전에만 신청하면 되겠는가? 종부세하고 똑같아요. 종부세하고 똑같아요. 기한 만료 며칠 전까지 3일 전 5일이라고 해서 얼른 5일 X 그어버릴 거예요. 5일 아니에요. 납부 유예라고 했잖아요. 유예라고 했으니까 유예라는 것은 지금 세금을 뒤로 늦춰주라는 이야기예요. 늦춰주라는 것은 그냥 지금 못 내겠으니까 나중에 늦춰주라. 그러면 요건도 충족했으니까 정부는 그냥 마감 원래는 마감까지는 해도 되는데 정부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며칠 전까지는 해줘라. 3일 전까지는 유예 신청을 해줘라. 21번 여기서부터 이제 비과세 내용이네요. 국가 똑같아요. 취득세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국가나 외국의 정부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재산을 가지고 있든 외국의 정부가 가지고 있든 원칙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외국 정부가 우리에게 세금을 물리면 우리는 세금 안 물린다. 우리도 물려버린다. 22번은 이건 시험에 나올 때마다 이쪽이 답으로 나와요. 작년에도 이게 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학생들 시험에서도 이걸 또 시험에 출제했어요. 여기를 또 출제했어요.
국가가 이제 여기서는 국가가 사용을 하고 있는 사용. 국가가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국가의 물건이란 이야기인가요? 국가의 물건이 아니란 이야기인가? 아니란 거예요. 국가의 물건이 아닌데 국가가 사용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국가가 사용할 때 유료로 사용하면 국가가 나에게 돈을 주고 내 것을 사용하면 그 돈 주고 사용한 물건은 나는 세금 안 낸다, 낸다. 낸다. 그럼 반대로 또 여기가 다만이니까 다만 유료니까 앞에는 다만의 반대니까 뭐가 되는가? 무료 무상. 무상이었을 때는 정부가 내 것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는 나는 재산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무상이었을 때는 안 내지만 예외적으로 유상으로 정부가 내 것을 사용했을 때 한해서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유상일 때는 과세, 무상일 때는 비과세.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국가에서 관리한 도로들은 다 비과세예요. 비과세인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거예요. 계속 사설도로. 사설도로라는 것은 두 글자로 줄이면 사도, 개인의 사적인 도로라는 얘기예요. 일반인, 개인의 사적인 도로는 원칙은 과세하는데 단 예외적으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이다.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목적이었을 때는 이 사설도로는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단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휴게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비과세다, 과세다. 그래서 휴게소는 그냥 영리사업에 쓰는 땅들이기 때문에 다 과세다 생각해 버리시면 돼요. 근데 24번은 이제 제방. 제방은 원칙은 비과세예요. 원칙은 비과세인데 단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이다. 그럼 이 제방을 다른 사람과 같이 쓰고 있는가? 나만 쓰고 있는가? 나만 쓰고 있으니까 재산세를 부과한다. 25번 무덤이 나왔네요. 이 무덤이라고 딱 나오면 얼른 생각할 게 또 취득세부터 생각하시라 그랬죠. 무덤 이렇게 무덤 나오면 취득세,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니까 비과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면 돼요. 네, 군시설 나왔을 때는 여기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지 또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지 이 두 개 구분하세요.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은 원칙은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다.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건 원칙은 세금을 안 물려요. 대신에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을지라도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전, 합, 과수원 또는 대지는 이거는 제외한다 이 말은 이거는 국가 소유의 땅들이란 야인가 개인 소유란 야인가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전답 과수원 대지는 요거는 예외적으로 과세하고 통제 보호구역 안에서 군시설로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요거는 과세다 이건 비과세다. 요건 비과세다. 단 전답 과수원 대지 개인의 사적인 재산은 과세한다. 이제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들은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너는 비과세다, 과세다. 과세. 과세는 과세인데 세금을 많이 물리는 과세다, 조금 물리는 과세다. 조금.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27번은 최종님이나 시험님으로 그럼 최종님이나 시험님은 누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나무들이니까 국가가 관리하니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제 28번도 두 개로 비교하셔야 돼요. 28번도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하고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하고 이 두 개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보존지구 안에 있는 건 누가 특별히 보존해야 되니까 국가가 특별히 보존해야 되니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들은 과세 대상인데 세금은 물리기는 물리는데 분리과세로 세금은 조금만 물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환경지구 안에 있는 건 분리과세. 임시 취득세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임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몇 년이 넘었는가를 확인한다. 1년 미만 1년도 안 됐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단 부과하지 않을 때 사치성 재산을 포함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제외하고 부과하지 않는다.
제외하고 부과하지 않는다. 자, 30번은 비상시네요. 비상시 쓰는 물건들은 주로 누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관리하니까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것들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이네요. 자, 철거 명령을 받았다 이 말은 철거 명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그런가 없으니까 그런가? 없으니까 재산적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철거 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여기서 주의할 게 건물만 안 물린다. 땅도 안 물린다. 누가 땅도 안 물린다 그래요? 뭐 땅을 칠레까지 팔라고 그런가요? 땅 철거하라면 지구를 막 끝까지 파버리려고요? 아니에요. 땅은 못 파요. 그래서 건물만 철거하니까 건물만 재산세 비과세고 밑에 있는 부속 토지는 과세가 돼요. 토지를 포함해서 비과세 그럼 틀린 거예요. 토지는 과세, 건물만 비과세 이러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재산세가 다 끝났어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남았네요. 종합부동산세는 거기에 매년 한 문제 출제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작년에는 2문제, 그 전년도에는 3문제가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종합부동산세는 2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한 문제가 아니라 2개 정도는 나올 거예요. 이제 2개 나오는데 이 2개가 총 지문이 36개가 아마 여기 책에 들어있을 거예요. 이 36개만 요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종합부동산세 2문제는 건져내실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건질 수 있어요. 그럼 종부세는 또 지금 하면 또 그냥 머리가 좀 아프겠죠.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해야죠. 네,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죠. 바로 연결할까요? 5분만 쉽시다. 나 코 한번 볼게. 5분만 딱 쉬다. 잠이 너무 좀 먹고 뻗어볼 거야. 응? 아씨 다리 찌가 내려갖고 괜찮나? 지금 좀 2개 남았네. 그러면 2시간 반. 남았어요? 2시간 20분. 종합부동산 한번 하고 양도소득세 하고 이런 거 종합부동산세 이거만 보면 되겠다. 이거만 보면 시험 칠 수 있다. 36개라던데.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문제가 어디고? 아니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청문회에서 36개. 근데 총론은 대부분 다 진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야, 기본. 그거 모르면 진짜 다. 그러니까 총론 모르면 다 예, 예. 모르는 거지. 총론